이번 시간에는 구조 기능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기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기능은 우리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전공 학문 안에서 가장 실은 많이 나온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즉, 기능은 일반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취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대한 결정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수행하는 어떤 성질과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에 대한 혈액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겠죠. 또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능은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존재와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주의, 우리가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학문 내에서 쓰는 기능주의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요, 사회체계, 그리고 그 사회체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유기체, 인간이죠. 이 둘 사이를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주로 많이 비유할 때 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회라고 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유기체이고, 이 둘 사이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거에 따라 해당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죠. 따라서 기능주의는 다양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제도, 이것이 왜 필요할까? 사회제도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유기체가 원활한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따라서 사회제도는 전체 사회가 원만한 어떤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런 유지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회제도이다.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가족과 사회 성원은 기본적으로 재생산을 담당하죠. 학교는요, 기본적으로 사회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죠. 또한 기업은 재화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듯이 각각이 갖고 있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역할들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출신의 영국의 인류학자가 이제 얘기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1900년대 초기 동안 어떤 내용을 했냐면, 참여적인 관찰이라는 부분은 직접 그 문화에 본인이 직접 투입이 돼서 관찰을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조사 연구 방법에서는 다양한 어떤 조사 방법에 속하지만, 이런 참여 관찰을 통해서 해당 문화와 혹은 인류라고 한 대상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 대한 부분들을 생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조사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물질 혹은 인간의 어떤 행동, 정신이라고 하는 총합되고 있는 복합체적인 하나의 기제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그 부분이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쿨라 환영이라는 부분도 얘기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냐면, 부족들에 대한 어떤 생활을 관찰을 했는데, 이 부족인들이 바로 하얀 조개 빨치, 그 다음에 붉은 조개 목걸이,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교환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부족이 선물을 주고받는 교환 관계, 이것을 쿨라 환영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왜 무엇인가를 교환하느냐? 교환 안에는 그 물질을 주고받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우리도 선물 교환하잖아요. 선물을 왜 교환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또 받기도 하죠. 이에 따른 주고받는 것 자체는 바로 물질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비물질적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모든 총체적인 것이 그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상호 교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족들이 교환하는 선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연계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결국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을 보여주고 공유하고요. 또 기여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의 생산적인 어떤
창조력에 대한 토대가 또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상호성이라고 한다. 결국 어떤 동매 혹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교환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는 하나의 기본적인 체계이고 그 안을 이루는 사회적인 현상은 그 사회 자체가 어떻게 기능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 체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행동은 보여졌을 때 바로 분명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명료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 행위를 하는 행동 자체를 본다면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 목적은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모든 구성원들이 수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슨스가 얘기한 구조기능주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슨스는 사회학을 도입해서 새로운 어떤 인간의 사회 현상, 그 안에서 인간의 행동, 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이론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능주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어떤 부분을 나아갔냐면 좀 더 체계를 갖췄어요. 무엇인가 구체적인 부분을 내용을 함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후에 사회, 인류, 비교 정치학이라고 하는 관련 학문에서 더 많이 이제 공유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회 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기능주의보다 나아간 어떤 발전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다양한 기능을 추구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능 중에 하나의 영역이 바로 종교 그리고 의식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또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다양한 통합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는 주로 문화 혹은 사회 혹은 인성이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에 대한 유기체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행위 체계를 이룬다. 결국 이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행위 체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 안에서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적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적응은 내가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좀 더 내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기대와 수준에 나를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결국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한다. 특히나 그 자원을 전체 체계에 골고루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 바로 적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목표 성취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기본적인 과정이죠. 그랬을 때 체계의 목표 안에는 수많은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즉 가장 지금 현실과 상황에서 우선시되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체계 내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목표 성취에 대한 의미고요. 세 번째로는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통합은 다양하게 체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고요. 그것이 잘 조정된 상황을 발전 지향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통합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한 의미고요.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유형을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토대,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긴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오게 되는 것이 바로 포괄적인 의미가 잠재성이라고 하는 내용에 속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체계 이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을 뭐라고 우리가 함축할 수 있냐면 여기 있듯이 사람은 다양한 체계들이 통합된 하나의 체계이다. 결국 인간은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즉 사람을 단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체계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하나의 인간으로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중요하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부분 요소들을 바로 체계라고 한다. 결국 체계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상태로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체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체계에서는 내가 상위 체계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내가 나를 이루는 것에 대한 상위 체계이지만 또 다른 체계에서 본다면 나는 또 하위 체계일 수가 있는 경우죠. 즉 가족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 체계를 이루는 밑에 있는 하위 체계이지만 구성원 각각으로 본다면 가족 체계는 또 상위 체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체계라는 것은 통합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위 체계와 상위 체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체계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큰 통합적인 기능에 대한 영역을 함께 봐야 하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는 서로 아까 하위 체계이기도 하고 상위 체계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존적이다. 그리고 부분들의 총체적인 예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 본다면 사람은 이루고 있는 신체, 심리, 사회, 다양한 정서적인 부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각각 쪼개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인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바로 사회 체계 이론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체계 이론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내용이 바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이 환경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나를 둘러싸고는 주변의 외부 체계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즉 나를 둘러싸는 주변 체계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나를 둘러싸고는 환경이 어떻지? 라는 거를 수정하기도 하고요. 또 내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에 따라 나를 바꾸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은 환경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존재로 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적응적이지 않은 부적절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 경우는 왜 생길까라고 했을 때 주변의 사회 체계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지 않은 상호작용을 할 때 바로 부적응적인 행동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체계 이론이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체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체계 내부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구조가 있다. 근데 그 구조는 모든 체계가 다 갖고 있다. 근데 모든 체계가 모든 동일한 어떤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개별적이고 다양한 어떤 구조 속에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는 체계 성원 모두 사이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또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모두 각각의 구성원들은 자기 상황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 내부에서는 전체는 그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부분의 총합인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 거다. 그럼 예를 들어 2라고 하는 의미는 1과 1을 통한 2가 아니라 무엇인가 또 알파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죠. 그에 따른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는요. 에너지라고 하는 무궁무진한 교류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촉진하고 지지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조직을 봤을 때 가족은 세대, 성, 흥미, 기능 등등에 따라 하위 체계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 체계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체계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부모 하위 체계, 또 형제 하위 체계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 내부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개념은 바로 역할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역할은요, 체계 안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이죠. 결국 특정한 지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 속에서 포함되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역할은 고정적인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는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또 경계선이라는 말 우리가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특히 경계선은 체계의 외부와, 그러니까 지금의 체계, 나를 둘러싸는 외부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환경과 구별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일명의 테두리다. 또한 그 테두리는 체계 내부와 외부에 있어서 구성원들을 규정한다. 결국 환경과 체계를 구별할 수 있는 기본선이 되는 것이 그 테두리가 경계선, 바운더리라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 체계는 기본적으로 정보와 에너지와 자원, 기타 등등에 대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체계가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방적인 경우도 있겠죠. 혹은 또 우리가 좀 이후에 보겠지만 폐쇄적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개방적인 체계라고 하는 특징은 여기 있듯이 주변의 체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가족으로 봤을 때 부모 체계와 자녀 체계가 개방 체계인 경우는 서로에게 있어서 관심, 정보, 어떤 교류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상황을 개방 체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반대적인 의미에서 폐쇄 체계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체계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에 대한 교류가 없는 경우죠. 결국 폐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에 대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융통성이 없다. 혹은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체계 이론에서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은 역동 혹은 진화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체계는 여전히 역동 진화적인 속성에서 본다면 완전한 변화 혹은 완전한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끊임없이 진화와 발전을 이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라는 것을 매일매일 추구를 하고 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바로 그 얘기를 역동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동과 진화적인 속성에 있어서 자기 지향적인 과정에 있는 특징으로는 체계 안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근데 반대로 자기 규제적인 과정의 특징은 기본적인 체계 안에서요, 이 규칙과 가치를 보존해요. 결국 장점으로 본다면 안정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항상성,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항상성은 체계가 외부에서나 혹은 내부에서 균형이 깨졌어요. 혹은 균형이 이제 어그러졌을 때 다시 이를 회복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경향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듯이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어. 특별한 에너지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보는데요. 안정 상태는 이 체계의 균형이 제일 잘 적절하게 표현된 상태를 또 안정 상태라고 명명을 합니다. 호혜성은요, 하나의 체계에서 어느 일부분이 변하죠. 그러면 그 변화가 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부분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요. 그럼 결국에 나머지 부분도 변화하게 되겠죠. 그것을 체계 이론에서는 호혜성이라고 이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체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체계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나에게 필요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체계 속에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투입이라고 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체계 유지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너지, 정보, 의사소통 등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체계에 유입이 된다. 즉 가족의 체계 이 부분을 얘기해 본다면 가족에 대한 생활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소득 혹은 이웃 간의 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투입에 대한 체계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은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앞서 봤던 우리가 투입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다양한 어떤 유지 활동을 막 원활하게 통해서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정적인 어떤 형태로 변형하려고 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가정 내에 투입이 된 아까 소득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우리 가족 체계를 통해서 주거비, 식비, 교육비 등등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예시를 잡아봤고요.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입된 에너지, 정보, 의사소통 등등이 기본적인 체계 안에서 다양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나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외부의 환경 체계로 다시 내보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로 우리가 접해보면 가족 내 소득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결국 건강을 유지하게 되죠. 또한 학습이라고 하는 교육의 에너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회 기능을 잘하게 되는 것을 산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환류라고 하는 것은 투입에 대한 기본적인 특수한 어떤 하나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받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본다면 공동모금의 지원기관으로 우리 기관 선정이 됐어요. 우리 복지기관이. 그렇다면 우리 기관의 프로포절이 지원을 받을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질적인 에너지에 대한 수준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평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중에 동등결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과가 동등한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결과는 같아진다라고 보는 경우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저소득 가정에게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지만 원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후원체가 다양할 수 있다. 그 후원체는 기업일 수도 있고 개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 조직을 통해서 후원에 대한 처가 다양할 수 있겠죠. 다종결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다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더라도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죠. 분화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형태에서 체계는 좀 더 복잡한 어떤 부분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경향이 있다. 즉 부부가 결혼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도 생기고 또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고 또 다른 가족을 이룬 부분을 우리가 예시로 보는 거죠.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체계 안에서 유용한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체계의 어떤 영역으로서 본다면 좀 더 개방 체계 안에서 이런 시너지의 효과가 많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체계 안에 어떤 에너지들이 나쁜 에너지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안에 계속 적체되겠죠. 결국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된다면 해체, 소모 혹은 부적응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태를 엔트로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넥 엔트로피는요. 이러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성장이라는 것을 지속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체, 지적, 정서적인 발달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넥 엔트로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기능주의, 사계 체계 이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